넣느냐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소정의 월까지 지급이 됐으면 그건 진짜 정식의 조직이잖아요. 그 정식의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연통제는 지역적 한계 극복과 지역적 한계가 뭐죠? 임시정부가 저 상해에 있기 때문에 국내 연락을 하기 위한 지역적 한계죠. 그래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연계를 위해서 연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각 도에는 지방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두고 산하경찰기구로 경무사를 뒀어요. 또 독판부 아래 그 밑에 3번에 부서군청이 왜 나오냐면 독판부 아래 행정조직으로 부서군청이 있고 그 부서군청 아래 경찰 조직으로 경무과를 뒀죠. 경무과. 그래서 독판부의 경무사, 그 다음에 부서군청의 경무과를 뒀습니다. 그 경무사, 경무과 그 안에 경감과 경호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판부 부서군청 경무사 경무과 소속의 경감과 경호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연통제는 금방 발각돼 버려요. 그래서 1920년, 21년 정도 되면 21년 정도 되면 그냥 싸그리 발각돼서 다 그냥 깜빵 가고 아주 뭐 일제가 악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의경대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만든 조직이 아니라 교민단체의 자치경찰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 백범 선생께서 이 의경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1923년 김구주 축으로 상해 대한교민단 산하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창설하고 이 김구주 선생님께서 1932년에 직접 의경대장을 맡기도 하셨다고 해요. 자, 의경대의 역할은 밀정세출, 친일파 처단, 그다음에 교민사회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도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앞쪽에 밀정세출, 친일파 처단.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경찰은 평상시 경찰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백번 김구 선생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임시정부의 경찰은 그냥 평상시 경찰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또 일제를 방어하는 일제의 침략을 무너뜨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뭐 이 교민단체 사이에서 뭐 치안만 유지하면 안 되고 임시정부의 경찰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쓰러뜨리는 그 역할까지도 담당한 것이 이 임시정부의 경찰입니다. 자, 중경 시기를 보시면 자, 경무과가 1940년도에 내무부에 뒀고요. 경유대가 1941년도에 뒀어요. 경유대가 더 먼저네. 근데 경유대의 장을 통상적으로 3번 경유대 3번을 보시면 통상 경유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했다고 해요. 이게 경유대가 먼저 생겼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경유대보다 경무과가 더 큰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경유대보다 경무과가 나중에 생겼지만 큰 조직이 나중에 생겼다 하더라도 큰 조직이 나중에 생겼을 때는 그 경무과가 경유대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장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무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통상 경유대장을 경무과장이 이제 겸임한 것이고요. 자, 경무과는 1940년 임시정부가 중경에 자리를 잡고 정부조직법을 개편했는데 1943년 제정된 대한민국 자명관제에 따라서 내무부에 경무과를 뒀습니다. 자, 경유대는 1941년 내무부 직속으로 경찰 조직인 경유대를 설치했고요. 경유대 규정을 근거로 하고 이번에 군사 조직이 아닌 경찰 조직이다. 또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 조직 관련해서는 임시정부 경찰 조직 관련해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또 임시 조직이 아니라 정식 조직이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광복 후 1945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경호활동을 경유대에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자, 가리 미 군정시 경찰제도 정비를 보시면 이제 비경찰화가 진행되죠.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래서 비경찰화, 위생사무를 위생국에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고 정보과는 신설됩니다. 그래서 경고 폐지, 경제경찰, 고등경찰 폐지, 경고 폐지로 이어주시고 자, 각종 치안입법, 일제 치안입법, 일제가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런 치안 입법들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예보죠. 폐지된 순서가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수법 1945년도에 폐지됐고요. 1948년도에 보안법까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예보 순서대로 폐지가 됐고요. 자, 1945년도 10월 21일에 경무국 설치되고 그 다음에 초에 경무부로 승격됐다가 그해 또 여경제도가 도입되고요. 중앙경찰위원회는 47년도에 도입이 되죠. 중앙경찰위원회는 위원이 이제 6명이었고요. 그래서 중앙경찰위원회는 실패하는 것이죠. 6명이서 투표를 하면 3대3 돼버리니까 뭐 그냥 뭐 결정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왜 3대3으로 해놨을까요? 좌우 대립이 극심하니까 서로 어느 한쪽도 더 인원을 넣을 수 없으니까 3대3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3대3 6명으로 중앙경찰위원회를 꾸밈으로써 중앙경찰위원회가 결국 실패한 제도로 남게끔 되죠. 그래서 자, 부여중. 그래서 경무국 설치된 다음에 경무부로 승격되고 여경제도 도입되고 또 중앙경찰위원회 도입된 것이 순서대로 부여중입니다. 자, 사원에 보시면 법무부 검사에 대한 훈령이 발령돼서 거기에 법무부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 내용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그래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언제부터 작살이 나요? 3공화국 때부터 이제 완전 작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권을 장악한 3공화국부터 우리 경찰이 이제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신규 채용 과정에서 20%가량 일제경찰 출신이 재임용됐다. 이건 좀 일제경찰 출신이 재임용된 것은 좀 나쁜 의미죠. 근데 그 뒤에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이 경찰에 채용됐다. 이것은 또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과거에는 우리 저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되면서 우리 경찰의 창경 과정, 경찰의 창설 과정, 미 군정에서 또 정부 수립할 때 경찰의 창설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 일색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부정적 시각 플러스 긍정적 시각 이렇게 합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이 경찰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신규 채용 과정에서 20%가량 일제경찰 출신이 제명됐다. 이것은 이제 나쁜 표현인데, 그러나 오른쪽에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이 경찰에 채용됐다. 이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창경 과정을 경찰 창설 과정을 나쁘게 바라볼 때는 이렇게 일제경찰 출신이 20% 제명됐다. 또 일제 경찰을 뭐 그대로 유지했다. 왜냐면 이 광복되자마자 미군 사령부 포고 1호로 하다라는 것이 군정 실시와 구 관리 현직 유지를 이 미군 사령부 포고 1호로 발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구 관리 현직 유지 일제 공무원 체제가 그대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경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일본 경찰은 완전히 다 몰아냈습니다. 다만 일제 출신 한국인 경찰이 한 20% 남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아까 거기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이 경찰에 채용됐다. 또 당시 한국 경찰을 일제 경찰과는 분명히 단절된 새로운 경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경찰이 진짜 그렇게 나쁜 경찰이었다면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독립운동가 출신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근데 독립운동가 출신이 얼마 되지 않은 몇 명 안 되는 독립운동가 출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리 경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경찰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기 경찰사에 나오는 우리 경찰학 교과서에 나오는 차혜령님, 문영수님, 안맥결님 전부 다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복 이후에 미 군정 또 정부 창설하면서 이 경찰 창설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 뉘앙스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을 보시면 먼저 백범 김근생은 뭐 잘 아시고 다만 거기 당장 표시를 보시면 제2대 경무국장이 김용원 선생이시죠. 그래서 김용원 선생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용원 왜냐면 2대 제가 만약에 시험 출적 아니면
아니 초대 경무국장이 김무선생이라는 것을 뭐다 알기 때문에 2대 경무국장이 누구냐 한번 출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 경무국장이 김용원, 이용원, 2대 용원, 이용원, 이발소, 이용원 이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고 자 문영순 경감님은 제주의 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문영순 경감님께서 제주 4.3 사태, 4.3 사건 당시 이 제주 시민, 제주 도민들을 살려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암시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의 달, 문이 달이잖아요. 제주의 달 이렇게 연상을 씌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현승 경감님 독립군 출신으로 두 번째 줄에 계엄군이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좌우 대립이 엄청 심하니까 예비 검속 제도를 운영했어요. 예비 검속이 뭐냐면 잘못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좌익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좌익 전력이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좀 잡아들여서 취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예비 검속 제도예요. 근데 당시에 이 4.3 사건 관련해서 막 이 예비 검속을 통해서 이 도민들을 엄청 잡아놓은 것이죠. 그 잡아놓은 도민들에 대해서 계엄군이 총살 명령을 내리자 이제 그 중에는 진짜 좌익도 있겠지만 그냥 명단만 올라간 사람들 왜냐 이 각 경찰서마다 실적을 따지니까 막 엉뚱한 사람 명단도 막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 가지고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영순 우리 선배님께서 그때 당시에 문영순 선배님께서 불이행한 그 공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부당함으로 불이행 이렇게 적고서 그냥 이행 안 하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니까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진짜 목숨을 건 행동이고 이 양반이 독립군 출신에 진짜 여러분 인터넷에서 문현승 경감님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기고를 장대하고 다른 동료 경찰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으세요. 그만큼 막 덩치도 엄청 좋으시고 또 독립군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제주도민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주의 달 이렇게 연상시켜 주시고 이 차일의 경무관님은 제가 저기다 차차차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우리 경찰 영웅 하면 다 이제 하나의 영웅이시죠. 하나의 주제에 대한 영웅이신데 이 차일형님은 여러 개 주제의 영웅이세요. 그래서 호국경찰의 영웅. 왜냐면 빨치산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고 특히 남부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이연상을 공식적으로 사살한 사람이 이 차일혁 경무관님이세요. 근데 그래서 호국경찰의 영웅이라고도 하고요. 또 인권경찰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 빨치산들을 빨치산을 토벌하는 사람이 빨치산들을 진짜 인간적으로 대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부군 사령관 이연상을 적장의 예로서 제사를 지내준 사람이 이 차일의 경무관님이시고요. 또 이 빨치산들을 이분이 직접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역사가 지금 잘못돼서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립이 돼 있는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가 지나고 나면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동족애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차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혁혁한 빨치산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지만 그렇게 해서 빨치산을 잡으면 진짜 인간적으로 동생처럼 대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치산들이 차력 부대에 잡히면 빨치산을 그만두고 국군이 이 전투경찰이 돼서 다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용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에 이것은 어느 국회의원의 그 발언입니다.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이 이부영 전 국회의원께서 이 빨치산의 후예들이 자기 선조들 그 빨치산들 제사를 지내는 곳에 자기가 초대돼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빨치산의 후예들이 이렇게 깃발에 그 빨치산 선조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깃발은 이제 만장이라고 하는데 그 만장들 가운데서 빨치산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딱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차일용님이에요. 여러분, 아니 빨치산의 후예들이 자기 선조들과 함께 빨치산 토벌대장을 함께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빨치산의 후예들이 빨치산을 때려잡은 그 빨치산 토벌대장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차이령님이 빨치산들을 비록 잡았지만 가급적 생포해서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 그때 당시에 전투 공적을 따지기 위해서 빨치산들 잡으면 막 귀를 잘라오라고 하고 막 목을 베어오라고 해서 푸대절에다가 목을 담아가지고 그 개수로서 공적을 따지고 그랬던 시기에 차이령님은 그런 지시는 절대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차이령님도 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시거든요. 그만큼 기계가 있으시고 또 정의감이 넘치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고요. 또 이분이 문화재 수의 주역이어서 우리 경찰 출신으로서 문화훈장 타신 분은 이분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엄사 등 이 천년 고찰 이 절들을 보존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부에서 계엄군에서 이 빨치산들이 절에 자꾸 숨어드니까 절을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혜령님이 앞에 나서서 절을 짓는 데는 절을 태우는 데는 절을 태우는 데에는 1시간이면 족하겠지만 절을 짓고 세우는 데에는 1000년도 부족한 세월이다. 그래서 절을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된다. 만약 빨치산들이 숨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절을 태워야 한다면 야 문짝 뜯어와. 그래서 문짝만 다 태워버리고 절은 태우지 않게끔 하신 분이 이 차이령님이세요. 그래서 화엄사 입구에 가보시면 이 차이령님의 공적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이 문화경찰로서의 그 차이령님의 역할이 이 화엄사 등 절을 보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국창 임방울 선생님,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책에 없는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 경찰사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이 차이령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창, 그러니까 판소리 명창, 이 국보급 판소리 명창 임방울 선생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분이 판소리한 것을 녹음한 그 진본을 차령님이 직접 막 녹음해가지고 보관하던 것을 그 자녀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임방울 재단에다가 이 기증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국창 임방울 선생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라고 해도 이 정치인들이 오라고 하면 안 갔던 분이 이 국창 임방울 선생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 차력 선생님이 굉장히 친분이 깊으셔서 차력 선생님이 이제 임방울 선생님 모셔다 놓고 이 녹음하는 것이 좀 당시에 취미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력 선생님이 이 문화 경찰의 또 표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차차차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차력 선생만 여러 영웅에 해당한다. 그래서 차차차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최규직 경무관님은 청와대를 지킨 최고의 공을 세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당시에 무장공비가 그 1월 21일 날 그 일이 발생했으니까 1월 19일인가 그렇게 넘어옵니다. 임진강을 넘어와서 이제 산에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 산에 있다가 이 남욱군 형제들한테 발각이 되죠. 그래서 남욱군 형제들을 얘네들이 이제 죽이려다가 한겨울이라 막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이제 죽이면 또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데 땅을 파기도 힘들고 또 얘네들도 프로레타리아잖아. 똑같은 프로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차피 통일시키면 다 우리 편이 될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냥 내려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내려온 이 남욱군 형제들이 바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대들이 배치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군이 배치되기 전에 통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군이 배치되기 전에 다 통과를 해버립니다. 통과를 해버리는데 결국 청와대 왼쪽 위쪽 자문 검문소에서 이 최규식 종로서장님한테 딱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최규식 경무관님하고 우리 정종수 경사님 우리 선배님들이 막지 못했으면 얘네들이 바로 청와대로 그냥 청와대 바로 뒷산으로 들어가게 돼버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래서 이 최규식 경무관님이 이 훈장을 타셨는데 그 훈장의 명칭이 태극 무공훈장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태극 무공훈장을 타신 분은 이 군인들 위주로 해서 20명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국가적인 최고 공을 세우신 분들만
이 태극 무공훈장, 그것도 전투에서 최고 공을 세우신 분들만 태극 무공훈장을 수훈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 최우식 교무관님이 포함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큰 공을 세우신, 청와대를 지키신 공을 세우신 분이 최우식 교무관님이시고요. 안병하 치안관님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 그래서 안병하 선배님 이름에서부터 병하, 총을 내려놔라. 병하, 병기를 내려놔라. 총을 내려놔라. 이름에서부터 벌써 나오고요. 또 안병하 이 도경국장님의 그 방침을 준수하신 분이 이준규 목포서장님이시죠. 그래서 이준규, 준규, 이 안병하 치안감님의 그 지침을 준수하신 분이 이준규 목포서장님이십니다. 자, 그 아래 경찰 연표를 좀 보시면 먼저 이제 5.3 경직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여러분 5.3 불고기가 뭐죠? 오징어 삼겹살이죠. 오징어 삼겹살을 잘라가지고 불판에다 딱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 삼겹살이 쫙 오그라들죠. 경직되죠. 그래서 5.3 불고기 불판에다 놓으면 딱 경직되는 거, 그걸 연상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5.3 경직, 5.3 경직. 자,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제2공화국 헌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 제2공화국 헌법에 경찰 중립화 규정을 두죠. 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정선거의 앞잡이 역할을 누가 해? 우리 경찰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경찰 중립화 규정을 둬버렸습니다. 뒀는데 5.16 군사 쿠데타,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망가지죠. 자, 1968년도에 아까 그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우리 최규식 정종순 선배님이 순직하시게 된 그 사건이 발생하고요. 자, 1969년도에 경찰 공무원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경찰 공무원법, 사람법이죠. 뭐 조직법이나 작용법이 아닌 사람법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음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9가 음양을 나타내는 거야. 이 숫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음양을 나타내는 69년도에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연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치안국장의 치안총감 계급을 처음으로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경장 계급이 신설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끔 한 번씩 얘기 나오는 것이 우리 계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하나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급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떤 걸 없애야 되느냐? 아니 옛날에 없던 거 만든 거 중에서 없애야지. 그래서 경정을 없애든 경장을 없애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의가 이렇게 경정이나 경장 이렇게 하나 없애야죠. 자, 그리고 경감 이상 계급 정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9년도에 개정 시에 치안 정감 계급이 신설됐고요. 그러니까 치안 총감보다 치안 정감이 늦게 들어선 것이죠. 1983년도 개정을 할 때 최초 경찰 공무원법 제정될 때는 경감 이상 계급 정년 제도였는데 1983년도에 경위 계급 정년까지 도입이 돼서 결국 1998년도에 경위 경감 계급 정년은 없어지고 경정 이상 계급 정년만 남아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1974년도에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확대됐는데요. 그 영부인 저격 사건이 이제 공지의 문제집에는 안 나와요. 자, 근데 거기다 넣어놓은 것이 이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확대된 것이 이 영부인 저격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확대된 것이거든요. 그 문선명이라는 제1교포 2세인가 제1교포 2세인가 제1교포 3세인가 그 사람이 하여튼 그 제1교포 일본 제1교포가 우리 그 행사 8.15 행사할 때 8.15 행사는 행사장에 난입을 해서 꼭 초대된 사람인 것처럼 들어와서 그때 이제 총을 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쏜 것이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그 사후에 도대체 왜 이렇게 제1교포가 쉽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를 따졌을 때 경찰이 너무 힘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서 경찰을 조금 승격을 시켜준 것이죠. 승격을 시켜준 것이 꼴랑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역시 뭐 관청이 아니고요. 그냥 이 내무부 장관의 보조기관인 것은 똑같죠. 치안국이나 치안본부나 보조기관인 것은 똑같고 다만 조금 확대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영부인 치사 사건. 물론 영부인이 이제 살해된 사건인데 그냥 영부인 치사, 영부인이 돌아가셨다. 영부인 치사 사건이니까 치사 이렇게 저는 연상을 했고요. 1975년도에 소방이 분리되죠. 그 전까지 이제 소방이 우리 경찰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하나가 이찌잖아요. 이찌. 그래서 큰아들을 이찌로라고 한대요. 우리 경찰로 따지면 제가 이제 소방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뭐 화나실 텐데 그냥 제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큰아들을 이찌로라고 해요. 근데 우리 경찰 입장에서 당시에 큰아들이 소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집 나간 해가 이찌로 집 나간 해가 칠호인 거죠. 그래서 이찌로 집 나간 해가 75년도입니다. 자, 19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되고 경찰청이 출범하면서 또 경찰 헌장까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진짜 우리 경찰로서는 기념비적인 해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자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보다 경찰법 제정된 것이 엄청난 해인 것이죠. 그때 우리 경찰청이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관청,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해가 이 1991년 경찰법 제정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무장관의 보조기관이었는데 물론 내무부 장관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죠. 그래서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외청으로 독립한 거죠. 그래서 1991년도에 내무부의 외청으로 그래서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관청으로 경찰청이 독립한 해가 1991년입니다. 그래서 1991년 써보세요. 앞으로도 1991, 뒤로 해도 199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나 뒤로나 가장 완벽한 해, 그때 우리 기념비적인 경찰법이 제정됐다. 저는 그렇게 연상을 시켰고요. 자, 오른쪽 조직법을 보시면 자, 경찰 행정기관을 쭉쭉쭉 볼게요. 자, 먼저 경찰청장을 보시면 자,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독임제 경찰행정관청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청이 중앙행정기관이고 중앙행정청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관청입니다. 그리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총 책임지는 것이 내무부 장관이 아니라 우리 경찰청장이라니까요. 이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치안국 설치 논란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거기 2번에 치안총감으로 보하고요. 임기 2년에 중임할 수 있죠.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으면 국수본부장도 똑같아요. 저기 임명을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장관 제청,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고요. 자, 시도청장을 보시면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 소속은 시도고요.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죠. 경찰서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이죠. 그래서 경찰서는 시군구청장 소속이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은 시도에 두고 그 다음에 경찰서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둡니다. 자, 경찰청장이 시도자경위와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이 시도경찰청장을 임용합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장 임용할 때 경찰청장이 누구랑 협의해? 국경위가 아니라 시도자경위입니다. 국경위가 아니라 시도자경위랑 협의해서 추천하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자, 3번.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경위 지휘감독을,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3원 체계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자, 구성을 보시면 시도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이 세 가지로 보하고요. 경찰서장은 또 똑같은 방식의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이 세 가지 계급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이 임용권자에게 큰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의 급이 다르고 또 경찰서의 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3개 계급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수본부장을 보시면 자, 1번에 치안정감으로 보하죠. 2번에 수사에 관해서 각 시도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청장까지 넣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자, 3번에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계급만 다르게 해놨고 나머지 유사하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수본부장이 비록 이 경찰청장보다 낮은 계급에 또 경찰청장 밑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은 경찰청장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4번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의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것도 경찰청장이랑 똑같고요. 자, 외부 임용 자격을 보시면 10년 이상 수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이렇게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뭐 총경 이상도 10년 이상 수사무 종사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10년 이상 고위공무원단 3급 이상, 총경 이상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를 볼게요. 자, 국경위를 보시면, 자, 국경위는 경찰청장하고도 비교되고, 국경위원이 경찰청장이랑도 비교되고, 또 시도자경이랑도 비교가 되죠. 그래서, 자, 먼저 근거를 보시면, 국경위, 행정안전부에 설치됐죠. 경찰청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됐기 때문에 처 뒤쪽 경찰 통제 파트로 가시면 이 국경위에 의한 통제를 내부 통제로 보지 않고 외부 통제로 보냅니다. 경찰 안의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 외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통제로 보고요. 자, 위원 구성을 보시면 7명으로 구성되죠. 근데 7명 중에서 상임은 1명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이고 1명만 상임입니다. 그 1명이 우리 경찰 출신이하고 지금 저기 전 해경청장 출신이신 박경민 씨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임위원이 정무직 차관급입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국경위의 형식상 대표는 위원장인데 실질적인 대빵은 이 상임위원이죠. 그래서 이 상임위원이 정무직 차관급입니다. 자, 위원장은 호선이에요. 호선.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고 이따 또 나오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것이 호손주국인이죠. 호손주국인. 그래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손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중국인, 중이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그 다음에 국경위, 그 다음에 경찰인권위원회. 이 정도가 위원장 호선 하는 것이 호손중국인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어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제가 그냥 미리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임기가 3년인 것이 삼국자 소중이죠. 삼국자 소중. 여기서 이제 중은 언론중재위원회고, 삼국자 소중, 국경위, 자경위,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임기가 통상 2년이에요. 근데 3년으로 해놓는 것이 삼국자 소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위, 자경위,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삼국자 소중. 자, 그래서 거기 위원장, 비상임위원 중 호선이고요. 위원장이 사고시 상임위원이 있으니까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하고요. 위원 임명은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 아까 위원장은 호선인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네. 그럼 뭐 위원장이 더 뭐 이상해? 그게 아니라 위원장도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도 최초 임명될 때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근데 위원이 되는 것은 이제 호선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격을 보시면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위원 2명 법관, 이것이 국경위에만 있고 자경위에는 없습니다. 자경위에는 별도로 자경위 구성 2번을 보시면 자경위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즉 시민단체 몫으로 1명 줬는데 그 1명을 반드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노력 규정으로 그냥 넣어놨죠. 그래서 국경위 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2명은 법관의 자격, 이것만 그냥 나오는데 시도 자경위에는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자, 국경위로 다시 올라가서 결격 사유를 보시면 당원, 당적, 선거공직, 경검, 국군, 이거 항상 나올 때마다 경검, 국군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경검, 국군. 이 경검, 국군 중에서 하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이 중에서 하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검, 국군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는 결격이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면 또 결격이고요. 자, 그 아래 회의를 보시면 임기를 보시면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고요. 3년 연임할 수 없는 것은 이 시도작용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에요. 여기까지 국경이랑 시도작용이랑 똑같은데, 자, 시도작용의 임기로 오시면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시도작용위는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위원이건 시도작용위원이건 연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시도작용위원회에는 이렇게 보궐위원 1년 미만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국경위원회 회의를 보시면 정기회는 위원장이 매월 2회, 정기회는 위원장이 매월 2회. 자, 임시회는 위원장, 위원 3인, 행안부 장관, 청장 이렇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 3인 이상, 그 다음에 장관, 청장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 요구를 보시면 장관은 10일 이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7일 이내 제의 의결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제의 요구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제의 의결해야 됩니다. 자, 시도작용위로 넘어오시면 자, 설치가 시도지사 소속이고요. 합의제 행정기관 딱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작용위가 뭐 의결기관이냐 행정관청이냐, 이 의결기관과 행정관청기관 사이죠.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표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시도지사가 이 시도작용위 업무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도지사 타겟을 해놓은 거예요. 시도지사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자,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그래서 국경이랑 7명은 똑같아. 근데 다만 국경위는 상임위원이 1명이죠. 근데 시도작용위는 상임위 2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이게 2명이에요. 그래서 시도작용위는 위원장까지 상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이고 5명이 비상임이죠. 자, 임기를 보시면 임기를 아까 봤고요. 자, 제의 요구를 보시면 아까 국경위는 장관이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경위는 행안부 소속이니까 행안부 장관 소속이니까 행안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도작용위는 어디 소속이에요? 시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국경위에 있어서의 장관 역할을 시도작용위에서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근데 그 제의 요구에 시도지사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그냥 시도지사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 제의를 요구하면 7일 내 회의를 소집해서 재의결해야 된다. 이것은 또 국경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의 요구 기간은 없고 다만 제의를 요구했을 때 재의결 기한은 7일 이내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 이게 국경위에는 없는 조항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위원회 의결 정족수 얘기를 할 때, 위원회 의결 정족수 얘기할 때 소정 3위 출과,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와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와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소정 3위 출과,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 그래서 소정 3위 출과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딱 그 반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반대는 아닌데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소정 3위 출과를 뒤집으면 과반수, 그래서 제적 과반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됩니다. 이게 이 헌법상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특별한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숙지해 주시고, 그 숙지는 나중에 이제 위원회 정족수 암기하실 때 좀 가장 특이한 소정 3위 출과 그것을 좀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시도작용위원 임명 등을 보시면 이제 총 7명인데 그 7명을 어떻게 하느냐,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임명하는 게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자들이 추천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추천 지명이 추의 국교도예요. 추의 국교도. 그래서 추의 국교도, 추의가 각각 2명씩, 국교도가 각각 1명씩. 그래서 시도 자격위 위원 추천위원회 2명, 그 다음에 시도의회가 또 2명, 나머지 국경위, 그 다음에 교육감, 시도 교육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1명 지명해서 추의 국교도, 추의 각 2명씩